예, 우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애청자분들 이 음악 들으시면 야, 일주일 다 갔구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내시느라고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를 말끔히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코너죠. 이번 주 승부입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시작하는 이번 주 승부,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진짜 반가워요. 그리고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야, 이게 진짜 요새는요. 네. 매일매일 정치계에 새로운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좋죠. 할 얘기 많죠. 매일매일 매일 얘기를 하도 이게 사건이 없으면은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막 매일매일 또 우리를 도와주니까 우리도 정치권을 좀 도와줘야죠. 그죠? 예. 어떻게 도울까요? 자, 승자 한번 우리가 짚어볼 텐데요. 자, 김봉신 이사님 승자. 예. 저는 이제 승자로 기후정치 시민 물결을 정했습니다. 기후정치라는 부분인데요. 좀 낯설기도 한데. 이게 뭐예요? 이게 처음 본다. 기후 대응을 하자라는 이제 시민들의 이제 모임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제3지대에서도 정당들이 좀 뭉쳤다가 이제 다시 쪼개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차기 이제 중량감 있는 대권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고정적으로 이제 밀어줄 수 있는 계층이 있지 않다라는 거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가장 그래서 돌파할 수 없는 것들은 그래서 비전과 시대 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미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략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닌가.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기후 정치라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들은 지금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2020년에 비해서 지금 2024년에 기후와 관련된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더 죽어 있습니다. 사실 기후와 관련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눈 오는 이 패턴을 보면 1월하고 2월이 뒤바뀐 게 아니냐 이런 사람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1월은 포근했는데 2월에 갑자기 추워지고 폭설이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 기후 정치가 하나의 시대 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총선이 4월 10일인데 이때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미세먼지와 황사 이런 것들 날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후와 관련돼 가지고 대안을 먼저 제시하는 쪽이 사실은 아주 지금은 이제 유동하고 있는 부동하고 있는 그런 어떤 스윙보터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법도 한데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기후가 이 주요 이제 정당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간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밥그릇 싸움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큰 얘기들은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빨리 좀 이런 어떤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 저는 이게 승자다.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패자일 수 있는데 저는 승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승자라고 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은 맨날 스포츠 스타 승자를 꼭 그랬는데 그거보다 훨씬 바람직한 일이죠. 예. 근데 지금 이 선거에서의 이슈 주요 아젠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으로도 통할 것 같은데. 최 교수님은 기후 정치는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게 워낙 심각하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 이런 것들. 근데 아직 이제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아직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구 온난화 문제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날씨 같은 것도 그렇고 너무나 날씨 변화가 심하고 그렇긴 한데 당장 우리 이번 총선에 큰 영향을 끌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 총선 관련 의제가 거의 공천제 국면이니까 양당이 거대 정당 양당이 공천 가지고만 그러고 있는데 공천을 얘기하는 와중에도 좀 정치개혁, 흔한 정치개혁 얘기도 사라졌어요.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정치개혁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진부한 것 같기도 한 얘기들입니다만 많이 듣던 얘기들이라도 했는데 이번엔 그런 얘기도 안 나와요. 여야가 오로지 단수 추천이 어떻고 전략 공천이 어떻고 이제 그런 경선 대상자가 누구다 하위 배제 10% 컷오프가 누구다 이런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결국 선거라는 게 현실 정치니까 불가피하죠.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런 선거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런 와중에도 아무튼간에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선거를 치르는 거니까 물론 제3지대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 제3지대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좀 최근에 통합했다가 결렬되면서 좀 아직은 뭐 이게 3% 퍼센트 얘기하면 안 되죠. 방송에서 괜히 또 잘못 얘기했다가 또 이게 안 되니까 지지율이 높지 않으니까 아주 낮으니까 제3지대 정당들이 그렇긴 한데 3%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국갤럽. 예. 예. 오늘 저희가 일부에서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괜찮겠네요. 여기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아 정말 그게 엄청 힘들어요. 여론조사 여론이 나오면 다 6개 다 해야 지금 저 밖에 계신 우리 제작진들 막 긴장하죠. 한숨부터 쉽니다. 야 이거 어떻게 찾지 이거. 예. 근데 3% 얘기해서 네, 괜찮아요. 개혁신당이 3%를 나왔다 그러던데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지난해 29일 날 비대위원장으로 왔거든요. 예. 국민의힘에.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보여요. 최근에 민주당의 이제 공천 파동, 공천 자본 이런 것들이 워낙 지금 이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진행형인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공천 파동이. 그런 것에 비해서 뭐 국민의힘의 공천이 다 잘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어쨌든 반사 효과일 수도 있고 민주당에 대한 반사 효과나 반사 이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과연 얼마나 해낼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생각보다 발언도 그렇고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발언이 좀 거친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제 정치인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지금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자기 방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지금 무리한 공천 같은 게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일단 승자는 한동훈 위원장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동의하세요, 우리 김봉신 이사님? 예.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최 교수님이 승자를 꼽으셨는데 동의하세요? 다양한 측면을 말씀 주셨는데 예, 뭐 충분히 뭐 납득이 될 만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승자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 지금은 이제 그렇죠. 사실은 한동훈 대 이재명 해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뭐 팽팽하죠. 여러 가지에서 이제 팽팽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사실은 평가라는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 평가하기보다는 지금까지는 이제 기대감이 좀 더 반영이 된 측면이 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바처럼 보이는 모습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이 좀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수치인가라는 생각은 좀 해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진짜 평가 그래서 승자냐 패자냐를 완전히 궁극적으로 밝힐 수 있는 그때는 총선이 끝난 시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질서 있게 공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그런 평가들을 많이 좀 받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아까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치개혁 저는 사실 정치개혁이 너무 거창하고 이번에 말이에요 정당 중에서 야 우리가 이거 다수당 되면 국회의원 할 거 반으로 깎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당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또 잠잠해요. 예? 이게 호응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참 보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상업으로 생각하는지 월급 깎겠다 그러면 조용해져요. 예? 근데 그 월급 깎는 것도 저는 깎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봉이 아주 높은 편이에요. 너무 1인당 GDP로 대비하면 엄청 높아요. 그런데 봉급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좀 빼야 돼요. 그 특권이 무슨 뭐 정치적으로 불체포 특권 이런 면책 특권 이런 것들 말고 헌법적인 거 아니더라도 말이죠. 국회의원이 한번 되면 그야말로 속된 말로 팔자 고치는 게 되니까 그냥 사활을 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돼서 자신의 명예라든지 자신의 어떤 그 사명감 뭐 이런 것들보다는 너무 국회의원의 이 모든 걸 걸다시피 하니까 이게 4년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건 간단해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향유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런 것도 좀 국회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헌법 개정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예. 근데 여야가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천이 좀 확정되고 나면 어느 당에서는 얘기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진정성이 있게 밀고 나간다면 저는 그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민주당이 될지 이제 그 국민의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 개혁에 대해서 너무 얘기가 없다. 아무리 진부한 얘기라도 실천이 안 된 거거든요. 진부하게 많이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필요하니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너무 지금 여야가
공천에 너무 몰입돼 있다라는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참 포기 들어가네요. 아주 불굴의 의지예요. 예?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 두 정당이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상당히 증폭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서 특별한 작업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좀 질서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좋은데 그런데 위성 정당을 만드는 데 대해서 지나치게 당당하다라는 데는 사실은 많은 그 국민분들이 좀 실망하는 좀 눈빛을 보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준석 그 뭐 개혁신당 대표가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과연 이게 당당할 일인가? 뭐 위성 정당을 만든다면 그 위성 정당에 가서 위성 정당을 대표하는 선거 운동을 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면은 참 공당의 대표로서 이게 과연 맞는가? 그럼 제도의 그 뭡니까? 약간 좀 단점 같은 거를 이제 치고 나가서 거기에서 좀 몇 석을 더 얻겠다라는 거 하는 그야말로 이게 밥그릇 정신인데 예. 서민들의 밥그릇을 챙겨야죠.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이 아니고. 위성정당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국민의힘이 이제 위성정당을 이제 처음에 표방을 했잖아요. 병립표방을 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만들 거니까 위성정당을 이제 국민의 미래를 하겠다라고 표방을 했는데 그건 지난 4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예. 4년 전도 똑같았는데 우리 김봉신 이사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위성정당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요. 그런 정당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니 천문학이 정치와 만나는 것. 이거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준연동형이 됐건 연동형이 됐건 원내 진입하기 어려운 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군소 정당들이 그 제도에 힘입어서 들어오는 게 연동형이에요. 과거 2004년도 17대 총선 때 민주노동당이 1인 2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때문에 10석이 됐거든요. 지역구 그렇죠. 2석, 예. 비례대표 8석.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진보 정당이 원내 진입하게 된 겁니다. 그건 거의 전적으로 1인 2표라는 새로운 제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건 준연동형도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아무리 준자를 붙였어도 말이죠. 위성정당이라는 게 뚝 나타나니까 이 제도가 완전히 무색해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오늘 보도 보니까 국민의힘이 거기 무슨 뭐 정책국장을 거기 또 당대표로 보냈더라고요. 총무국장 보낸다고 했다가 이제 당대표로 조혜정 정책국장을 보낸다고 이제 임명한다고 나왔는데 아니 정당의 대표를 정당 임명하는 거예요. 위성정당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과거 그렇죠. 소련의 위성국가들이 뭐 알바니아 뭐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이듯이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한동훈 위원장은 적어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는 이재명 민주당 같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김연아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서 뭐 얘기를 다시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같은 맥락에서 해야죠. 위성정당 우리가 민주당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현실 정치니까 그렇게 다는 못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성정당에 대해서 너무 당당히 한다. 이건 제가 봐도 그건 한동훈 제가 승자로 꼽았지만 그건 좀 보기 불편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민주당도 심각해요. 거기도 자기네가 준연동형 하자고 해놓고서 자기네가 위성정당 만드는 건 이거는 맞아요. 또 이것도 아주 웃기는 거죠. 사실. 여야가 똑같습니다. 진짜. 근데 그 위성정당 그 안에 있는 소수 정당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의힘은 그쪽 정당들에 대해서 예. 예를 들면 뭐 통진당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내부적인 그 뭡니까 통진당화라고 한다면 과거에 좀 발생했던 일부 뭐 공안 사건 이런 것들일 텐데요. 거기까지는 뭐 실제로 그게 만약 발생한다면 그러면 진짜 그게 이제 현실화된다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뭐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사실 뭐 검경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총선 전에라도 나오겠지만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준연동형의 제도적인 장점을 다 침식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 위성정당에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작은 정당들의 어떤 그런 사정들은 굉장히 좀 저는 참여하느냐 마느냐 요게 그 갈등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변에서 봤을 때 너무 참 괴로워 보인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연합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를 하고 몇 개, 두 개 이제 정당과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와 같이 한다라는 요거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국민분들 많은 국민분들 마음에 딱 와닿을지 그거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거 2020년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그러면은 뭐 4년 전과 아무것도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아간 게 없이 그냥 우리는 뭐 여기에 고착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텐데요. 좀 민주당과 그 또 뭐 국민의 힘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또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당대표가 위성정당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지만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는 지금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기 때문에 안 되죠. 거죠. 예, 아마도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제약이 있는 과정에서 두 뭐 양대 정당이 서로 그렇게 만든 위성 정당을 두고서 어떻게 잘 국민분들께 다가서느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아쉬운 건 준연동형이라는 제도 자체가 위성 정당에 의해서 완전히 질식되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국 역사 평가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3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4부에서 얘기 계속 나눠보죠.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 주 승부 3부에 이어서 계속 얘기할 텐데요. 자,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최 교수님 패자 네. 말씀해 주시죠. 역시 아직까지는 이런 네. 전제를 달면서 이재명 대표인 것 같아요. 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너무 심각해요. 단순하게 공천 잡음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천 갈등, 뭐 비명 행사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닌 게 아니라 오늘도 쭉 보니까 친명계 인사들은 거의 뭐 단수 추천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대체로 친명 비명을 떠나서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던 의원들. 그런 사람도 거의 많이 됐어요. 서른 의원도 좀 전에 기자회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의 이 공천 내용이 현재 이대로 간단 말이죠. 물론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그만두라는 얘기에 대해서 당대표 매일 그만두면 어떡하느냐. 툭툭하면 그만두라고 그러는데 그건 365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을 너무 지금 안이하게 보는 것 같고 특히 친문과 친명 간의 이제 갈등 구도가 폭발하면서 친명과 비명의 수준을 넘는 거거든요. 그 갈등의 수준을 넘는 것이고 특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하위 10%에 들어간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또 아무튼 이 지금 경선에 붙인 지역 그리고 단수 추천한 지역 이런 게 너무 눈에 보여요. 그저 안 보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언론이 그 부분을 뭐 이제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이거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잡음이 나올 수 있는 거. 그 서은숙인가 최고위원이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이거 시끄러운 게 좋은 거다. 근데 저는 그 말도 이해가 좀 안 가요. 이게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당이 쪼개지게 생겼는데 심하게 말한 말이죠. 이재명 대표 이렇게 가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나중에 선거에 지더라도 자신의 세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 생각이 들어요. 만약 친명 후보들이 이제 중도층들이 등을 돌리면 친명 후보들이 공천을 받고 비명 후보들도 공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선거에서 지면 그 친명 후보들이 자신의 세력의 그 바운드리가 되려면 당선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도층이 안 찍어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무슨 뭐 당이나 규범을 따지기 이전에 현실 정치의 측면에서 봐도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패자일 수밖에 없다. 이 선거 국면에서. 아직도 모르죠. 40 며칠 남았으니까. 어떤 반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이사님, 이게 지금 이제 최창렬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혼란을 주류 교체의 어떤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정말 뭐 방탄 뭐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글쎄 말입니다. 이게 단편적인 주장들만을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물갈이라는 거는 뭐 항상 한 30% 정도 또 많을 때는 30% 넘어서 40% 정도가 이제 물갈이가 됐기 때문에 물갈이 노력이 없는 정당은 없는 거죠. 사실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여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뭐 불협화음이 일부 나온다라는 거는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 과정의 마지막이 진짜 아름다운 승리로 마무리가 되면 이거는 물갈이 잘했다. 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말해주는 거죠. 네. 예, 그런데 만약에 결과가 방금 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너무 뭐 그렇게 해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뭐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검증되지 않았고 또 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면은 그래서 중도가 이제 등을 돌리고 격전지에서 패배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파열음이 나서 당을 떠난 사람들이
보복성 출마를 한다든지 무소속으로 뭐 여러 가지로 아니면 보복성 출마가 굳이 아니더라도 자기 지역구를 좀 지키려고 하는 자기 조직은 좀 챙겨야 되니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뭐 당선이 되지 않아도 출마를 한 이후에 나중에 구청장 선거라든지 뭐라든지 나중에 정치를 좀 이어가겠다라고 해서 출마하는 걸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령 컷오프된 사람들 뭐 경선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출마가 되면은 사실은 민주당은 격전지에서 수도권에서 특히 이제 많이 이제 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좀 안 좋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어차피 양가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승부처로 제가 제 뒤에 승부처에 대해서 공천 과정이라고 해서 지금 책창일 교수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천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공천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한동훈이 승자이고 이재명이 패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 조금 좀 질서 있는 것 같고 뭡니까 이제 잡음이 좀 덜 들리더라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천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천을 다 끝나고 나서 과연 그랬을 때 대진표가 짜질 때 과연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따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뭐 최창렬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그러니까 공천 이 하위 이제 10% 20% 요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그 현역들의 목소리. 그거는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좀 짱짱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최 교수님 이게 주류 교체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친문에서 친명으로 넘어가는 주류 교체. 사실 저는 기억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그러니까 친문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은 거는 제 기억이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주류 교체기에서 나타난 현상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긴 드는데. 그 주류 교체 이렇게 친명으로 완전히 이제 세력을 교체하는 건 좋은데 네. 그 과정이 좀 이렇게 매끄러워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납득할 수 기준이 있는 그런 있어야 된다. 친문이 이거죠.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예. 친명은 이렇게 해서 간다라는 그런 설명이 필요한데 예. 그 설명이 너무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니 해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요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그거는 어쨌든 그 재판적인 문제라 사법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그 방어를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라는 그 기저의식이 깔려 있어요. 그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제 그 강경파라고 하는 분들 오늘 제가 쭉 적어보니까 다 강경파들이 오늘 좋은 단속 공천 다 받았더라고요. 평소에 친명 강경. 친명 강경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설령 1당이 안 되더라도 제2당이 되더라도 제1야당 대표로서 자신의 어떤 세력으로 간다. 그게 이제 주류 교체가 될 수 있죠. 근데 과연 그런 주류가 대선을 또 의식할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총선에서 지든 이기든 대선에 간다 이런 건데 그렇죠. 그런 식의 인식이 쌓이면은 과연 대선에 유리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차피 공천파동은 가라앉을 거예요. 계속 이 공천파동만 나오지 않을 거니까 2마 3초 되면 그야말로 공천은 이제 윤곽이 짜여질 테니까 대진표가. 그렇더라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유권자들 인식 속에 야당이 뭔가 공천을 매끄럽게 못했구나 이런 식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건 남겠죠. 당연히 나와요. 우리가 항상 이제 88년도 민주화 이후에 88년도 13대 총선이 민주화 이후 첫 총선거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되게 공천을 힘들게 한 그런 정당이 다 졌다고요. 항상 거의 다 그랬어요. 이번 같은 경우가 의외로 막 공천 파열이 너무 빨리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거는 주류 교체하는 건 좋은데 주류 교체를 좀 투명성 있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좀 중립적으로 해야죠. 너무 눈에 보이게 하니까 이건 자신의 자파 세력 확보로만 비친다는 거예요. 현실 정치의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너무 적나라하다. 너무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한다. 그건 유권자들 눈치 다 챈 거죠.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세력이 있으면 뭡니까? 그 세력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생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 지는 거예요. 민주당은. 비명도 지고 친명도 지고 하다못해 지금 의석수 자체가 일당이 국민의힘이 될 수 있다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벌써. 그렇다면 이거 민주당이 잘하는 게 아니죠. 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그럼에도 이대로 간다? 그래서 그건 정치가 아니겠죠. 뭐 앞으로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아직 속당히 이르긴 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요즘 행보가 좀 과한 것 같아요.
당 대표를 뭐 매일 갈아치우라는 얘기냐 그렇게 갈아치우라는 얘기 하지 안 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조금 이제 중도층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을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아니 이게 그 노웅래 의원은 당대표실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하셨고, 예? 이수진 의원은 탈당 선언을 하면서 백현동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꺼내고, 이거 보니까 이게 좀 하간 난리가 난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민주당을 아끼는 분들도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거치 결단을 촉구해야 돼요. 뭐 안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만약 뭐 현재 상황을 너무 평가하면 안 되죠. 뭐 매일매일 그럼 그만둬야 되냐라고 얘기했으면 그거는 거짓 표명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한 거죠. 얘기했는데 예. 그래도 이선우태나 이런 조치가 없이 가면 민주당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선우태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많이 시기가 늦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선대본부에서 사실은 스피커를 좀 키워야 되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친문과 친명의 대립이다라고 따지면은 사실 그것도 되게 이제 세력 싸움으로 이제 비치기 때문에 문제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이제 수긍을 안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탈했을 때 사실 그러니까 시대 정신과 이제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과 사실은 국민들이 말하는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선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이제 잡음이 들리지는 않았겠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 두 사람의 프레임 전쟁에서 사실은 그 프레임 전쟁, 운동권 심판이냐 아니면 검사 독재 심판이냐, 이 두 가지 프레임으로만 따진다면 검사 독재 심판론이 약간 좀 우세하거나 대등한 것도 있지만 좀 우세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그럼 이재명식의 이 공천 과정이 사실은 운동권 심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실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운동권이 아니다. 예. 공천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86세대 운동권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럼 검사 독재 심판론에 대응을 해서 나는 검사 독재를 완화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을지.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끔 한동훈 위원장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이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D학점만 맞은 학생들 중에서 C를 맞으면 A나 B처럼 보인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반사 효과거든요. 예. 일종의 반사이익인데,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을 보좌했거나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분들이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 그게 이른바 책임 정책. 그건 결국 뭡니까? 이 공천 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국민의힘도 아직 공천이 안 끝났습니다만, 그러나 친윤그룹이나 용산 출신들이 지금 약진이 의외로 두드러져요.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고 그럴 때 막 나서서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초재선답지 않게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일을 많이 했던 초재선들이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건 잘하는 공천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공천 잘하면 이런 국민의힘의 이런 공천에 대한 비판이 많이 쏟아질 거예요. 도대체 한동훈 씨 공천이 뭐냐, 별거 아니네 이럴 텐데, 워낙 민주당이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게 잘하는 공천 보이는 게 착시 효과입니다, 이거. 사실 국민의힘 공천도 자세히 정말 비판적 관점으로 들여다보면요, 이게 공천이 뭐 현역 물갈이도 없고 뭐 컷오프도 없고 이게 뭐야라는 게 당연히 나오죠. 제가 오늘 프레시아에다 그런 칼럼을 썼는데 오늘. 근데 지금 민주당이 워낙 이 공천이 당내 거의 뭐 학살까지 나올 정도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게 돋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치는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건데 상대적으로. 그러나 객관적 절대 평가를 한다면 뭐 국민의힘이 잘하는 공천 전혀 아니죠. 자, 김 이사님, 예. 패자요. 예. 저는 이제 패자로 대통령실을 꼽았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이제 패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번에 이제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졸업생이 이제 뭔가 이제 고성이 있었죠. 근데 이제 과잉 대응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안타까운 거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막 입틀 막 해가지고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리 와라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으면은 참 그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주변에서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대응이 너무 세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차라리 그러면 카메라를 다 치우는 게 나은데 카메라가 그 입을 이제 이 막고 가는 그걸 정면으로 찍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별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하는 이미지에 별로 좋은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실에 많은 참모들이 있을 텐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될 일인가? 예, 뭐 당연히 이제 지난번에 이제 김성회 의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도 그럴 텐데 김성회 의원은 손을 잡았어요. 강성희. 진보당의 강성희. 예, 맞습니다. 저 김성회 의원은 국민의힘에 계셨던 분. 죄송합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죠. 강성희 의원이 이렇게 와서 손을 잡았을 때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와는 또 다른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때는 거의 뭐랄까 이렇게 손이 닿을 정도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실제로 이제 손을 잡았다는 건 이제 피부 접촉이 있었던 건데 그것과는 좀 다른데 왜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할까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오라고 해가지고 너 할 얘기 해봐라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래요. 예, 전 그래서 이제 이건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대통령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다. 그런 의미에서 패자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경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도 위의 행위로 간주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 경호 매뉴얼은 뭐 그런 모양이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해 의대 관련해서도 입을 막았었죠. 똑같은 행태를 보였거든요. 의대요? 의대 저기 대통령에게 의료 관련 최근에 의대 정원,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R&D 예산에 대해서 카이스트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하나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잘못 알았군요. 네. 그 강성희 의원하고 김성희 의원이 아니고 클러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입을 틀어막고 그런 모습들은 좋아 보이지 않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위에를 그리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거리가. 뭘 던질 거리가 될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봤거든요. 그게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그 거리는 확실히 의미가 있는 전 거리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신 것 같아요. 저기 최 교수님 승부처가 어디예요? 이번 주. 승부처가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 얘기에 맥락이 연장인데 지금 이 강남하고 TK 지역 공천이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아마 핵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만약 잡음이 좀 있다면 단지 그 잡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그렇게 전 심할 것 같지는 않은데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승복했고 그리고 저기 홍문표 의원도 이제 사선 의원이신데 갑자기 어제 기자회견 해가지고 뭐 좀 불만은 있지만 하여간 뭐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게 아마 이런 점도 있을 겁니다. 그 여권은 좀 정치적 자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리소스가 있어서 그러니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마냥 반발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당사자들이. 야당하고 좀 다른 점이긴 합니다. 그게. 새로운 자리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인책이 있는 거죠. 뭐 그런 점도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집권 세력의 어드밴티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경북 TK 지역에 특히 강남 지역, 뭐 강남의 뭐 3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제 몇 개 지역과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막 전진 배치되고 그러면 분명히 잡음이 생길 겁니다. 단지 이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과의 어떤 이러한 관계 설정 이런 게 또 다시 도마에 올 수 있어요. 최근에 김연아 전 의원 건을 두고 이철규 의원이 이제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제거하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일부 언론이 이거를 권력 다툼의 어떤 권력 투쟁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는데 전 권력 투쟁까지 안 보지만 이 강남과 이 TK 지역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요. 한동훈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잘 프로텍트 방어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해놓은 게 다 돌아오탑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게 관전 포인트다. 그게 승부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저기 아까 김 이사님도 뭐 저 승부처가 공천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승부처를 뭐 같은 내용인데요. 저는 포괄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공천 과정 자체가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최창현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이제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는 부분, 그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연부역강한 세대도 교체하면서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주류 교체도 의미가 있겠고요. 그런 과정이 시대 정신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양당 모두 정말 그게 반영이 될지 아니면 밥그릇 싸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국민의힘은요 강남 지역에 원래 예전에 한 경우를 딱 한 분을 제외하고는 두 번씩 잘 안 주죠. 잘 안 줘요. 네. 한 두 분 되는구나. 그 강남 서초 송파에서는 뭐 그렇게 자주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예. 여러분 뭐 3번 이상 주면 거의 없죠.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고 거의 없고. 뭐 강남 지역은 거의 뭐 당선과 거의 등치되는 예. 거니까 공천 자체가. 근데 TK 예. 지역도 마찬가지긴 한데 예. 어차피 물갈이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예.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 그게 지금 핵심이겠죠. 대통령 그렇죠. 예, 검사 출신, 그렇죠. 뭐 대통령실 출신들 이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예. 그하고 좀 참신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냐. 아마 거기서 이제 한동훈과 이철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의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삽바사건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잘 관리해야 된다. 그걸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공천 파동이 글로 불똥 튈 수가 있는 거죠. 민주당은 오히려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그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점수를 잘 받았는데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지 않느냐. 공천 국면에서. 민주당이 시큰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작은 폭발이 전체에 아주 큰 폭발을 막는 완충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닌데. 지금도 그렇게 안 졌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죠. 솔직히. 민주당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을 때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 과정은 질서 있었는데 그 결과가 검사 독재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걸로 귀결이 된다면 그게 과연 총선에 도움이 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죠. 그리고 지금 TK 지역 말씀하시니까 민주당은 어젠가요? 그 호남 광주의 현역 의원들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거점 지역에서도 좀 이게 중진들을 좀 키울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강남이나 TK에서 그렇게 뭐 3선 4선 막 이렇게 오래 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물갈이를 하듯이 그게 아마 민주당은 호남 쪽이 될 텐데요. 특히 이제 광주가 될 텐데 광주에 그래서 막 3선 4선 5선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의원님들이 진짜 없죠. 그런 TK는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가끔 이제 있죠. 전국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이제 오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번에 광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몇 번의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거기에서 대등했습니다. 도전자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치가 나오는 분들은 이제 빼더라고요. 예. 그거는 좀 지역 관리를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권자들이 그리고 현역보다는 자꾸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 선호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욕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이라는 데가 워낙 그 보수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광주라는 지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거점적이라 하더라도 성격 자체가 광주나 호남 지역이 대단히 그 전략적 투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보십시오. 국민의당한테 완전 몰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광주와 그러니까 호남 지방과 그 TK 지역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지금 최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대표도 물론 호남 지역 출신 정치인이고 어떻게 호남에서 좀 선전할 거라고 보세요? 아직은 잠재력만 남아 있는 건지 이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예. 호남 지역이 사실은 새로운 정당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제3정당에 대한 그 유권자들의 욕구가 더 다른 지역에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나타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지난 지방선거를 보면 사실은 한 번 하고 그냥 물갈이 돼버리고 이렇게 됐을 때 선거에 대한 약간 혐오감, 회의감 이런 것들이 많았는지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역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도 이렇게 현역이 막 바뀌는 과정이라면 과연 호남 유권자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예, 그건 한번 두고 봐야 될 일이죠. 예. 그리고 호남은 저는 뭐 이낙연에 대한 지지다 아니다 떠나가지고 일단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 강한 것 같아요. 예. 호남 쪽이 워낙 정서롭습니다. 자기네가 좋아하는 쪽보다는 예. 저 보수 진영을 일단 견제해야 된다는 게 강하기 때문에 이낙연 아하. 대표에 대한 그런 다른 뭐 호불호를 떠나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려면 결국은 이재명 당을 찍어야 된다는 게 강할 겁니다. 아마 호남. 그래서 아마 이낙연 대표가 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요새는 뭐 선거 때 해가지고 진짜 할 얘기 많아가지고 오늘 두 분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님 그리고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